네, 본격적으로 바이러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내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1장에서는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특징, 그리고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바이러스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바이러스 학을 시작하기 전에 바이러스 학을 나누는 두 가지 큰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학이란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 생활사를 다루는 생명과학의 분야인데요. 바이러스의 아주 몰레큘러, 작은 분자 생물학적인 측면으로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에서 따온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의 구조적인 것 또는 지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복제가 되고 숙주와의 분자생물학적인 관계, 어떤 단백질이 어떻게 매개를 해서 서로 관계를 갖느냐, 뭐 이런 내용들 또는 호스트 면역 반응, 숙주 면역과 어떠한 반응을 갖느냐, 병리학적으로 어떻게 어떤 단백질이 병을 일으키느냐, 뭐 이런 분자생물학적인 내용을 연관지어서 만든 부분이 이제 몰레큘라 비롤로지 또는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클리니컬 또는 메디컬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알다시피 의학적인 측면에서 관점을 두고서 바이러스를 다루는 연구한 분야를 바로 이 클리니컬 또는 메디컬 비롤로지 또는 바이올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증할 것이고 어떻게 트리트 처리할 것이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에피데미올로직한 부분을 어떻게 따라가서 관찰하고 밝힐 것인지, 뭐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리고 건강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한 그 두 큰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 저의 강의에서는 두 가지를 좀 적절하게 섞어서 이렇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텍스트북은 이제 바이러스 학이라는 유황식 교수님께서 저자로 만드신 그 책의 최근의 사례와 최근의 경향들을 좀 더 첨가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초판은 2007년도에 나와서 현재는 2019년도까지 사용된 사판이 나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수님들께서 함께 저자를 맡아서 이 책을 펼쳐주셨고요. 그래서 큰 부로 나눠서 1부는 기본 원리 1장부터 5장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부는 DNA 바이러스, 3부는 R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도 양성 가닥을 가진 RNA냐 또는 음성 가닥을 가진 RNA냐에 따라서 나눠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역전사 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있듯이 기타 바이러스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의 전달용으로 사용하는 바이러스 벡터라든지 또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단백질만 가지고 있거나 하는 서브 바이러스들. 서브라는 건 이제 하위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오리지널한 바이러스와는 약간 다르지만 바이러스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종이나 이제 변종 바이러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마지막 6부에서는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HIV 또는 간염, 종양,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그리고 우리가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백신 개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6부에 관련된 있는 내용은 각각 이 바이러스들을 얘기를 하면서 같이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그런 순서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중에서 1장은 바이러스의 발견 및 분류입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견되어 있고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나누어서 분류하느냐. 바이러스의 분류가 뭐가 중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바이러스를 분류를 해야만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알 수 있고요. 그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알아야 바이러스가 어떻게 숙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자기 유전자 복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밝혀져야 결국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의 측면에서 바이러스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이제 바이러스학의 주요 발견입니다. 1885년 이제 레비즈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요. 광견병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광견병은 공수병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제 개가 거품을 물고 사람을 물면은 그 물린 사람도 이제 뭐 미친 증상, 뭐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그래서 광견병, 미친 개가 일으킨다는 병이죠. 이게 1800년대 후반에 이미 유럽에서 알려졌고요. 근데 바이러스라는 그 자체 존재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병이 있다라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어떠한 개체에서 뭐 혈액을 사용하든 해서 백신 개념으로 적용을 했더니 다음번에는 물려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경험적으로 습득한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적용을 한 거죠. 여튼 1885년부터 파스테르 그 유명한 미생물의 대가죠. 파스테르가 처음 발견을 하게 됐고요. 19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종양 바이러스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사 사코마 바이러스라고 닭에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육종이라고 하는 근육에 어떻게 보면은 과다 증식한 그런 근육 덩어리죠. 그 육종이 발견되면서 그 육종을 누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생명체가 일으키더라. 그 존재가 바로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라고 해서 알려지게 된 거고요. 뭐 식물에서 발견된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부터 해서 각각 돌연변이의 유전적 증거로 이제 바이러스가 그런 것들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1900 이제 어떻게 보면은 50년대 중반이죠. 중반부터는 실질적으로 분자생물학이 태동하게 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분자생물학의 발전과 함께 그 분자생물학을 하나하나 증명해가는 도구로서 이 바이러스가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분자생물학, 뭐 중합 요소라든지 폴리머레이스 또는 이제 역전사 요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하나 증명이 되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단순히 병을 일으키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여기 있듯이 유전적 물질의 발견을 해주게 하고 또는 우리 몸 안에 어떠한 물질들을 발견해주게 한 그러한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60년대가 오면서 바이러스의 캡시드라고 하는 안쪽 껍데기죠. 껍데기가 규명이 됐고요. 후반에 이제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와서야 전사를 역으로 하는 역전사 요소가 드디어 발견이 됐고요. 그 역전사 요소는 이제 레트로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발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976년이죠. 70년대 후반에 분자생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 종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서 특정한 유전자가 발견이 되게 됐고요. 그 우리는 종양을 일으키는 유전자다 해서 종양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 자궁경부암, 자궁에 감염이 돼서 자궁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흔히 이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해서 증명이 됐고요. 또 같은 시기에 이제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원인균으로서 요 휴먼 이뮤노디피션시 바이러스 HIV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뭐 안 좋은 성행위, 번잡한 성행위를 통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동성연애를 하는 층 사이에서 그 바이러스가 서로 전달이 되면서 그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 HCV가 발견이 됐고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스페인 독감 또는 홍콩 독감 그 전에 1990년대에 있었겠지만 이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에 대한 그러한 많은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어져 왔고요. 2010년도에서는 신종플루라고 하는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가 알려졌고요.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되죠. 좀 있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바이러스 역사는 상당히 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이러스는 이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박테리아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는 숙주 절대적인 생명체입니다. 숙주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박테리아를 숙주로 사용하는 바이러스가 바로 파지라는 요 박테리오파지이고요. 이 박테리오파지를 통해서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게 된 거죠. 뭐 여기 나와 있는 실험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밖에 있는 녹색은 S35라고 해서 황의 동위원소입니다. 단백질은 S35로 표지를 한 박테리오파지, 그리고 유전자는 인내 32, 동위원소 32번 인을 가진 동위원소로 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각각 박테리아에 감염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번에 나오는 박테리아 파지를 확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동위원소로 레이블링, 표지가 되는 박테리아 파지는 후에 확인을 해봤더니 요 단백질을 S35로 표지를 한 그 박테리오 파지는 나중에 모두 요 겉 표면만 방사능으로 표지가 되고 실제 박테리아에는 표지가 된 유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전자의 인 32번으로 표지한 박테리오파지가 감염된 박테리아에서는 이 유전자가 방사능으로 표지된 그 유전자가 확인이 된 거죠. 박테리오파지는 겉 껍데기에는 아무 방사능도 표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박테리오파지가 자기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복제하기 위해서 박테리아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엔 유전이라는 거죠. 자기를 증식시키기 위한 주 요인 물질은 바로 이 DNA라는 박테리아 안에 들어있는, 박테리오파지 안에 들어있는 DNA라는 것이 유전 물질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박테리아 안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가 다시 박테리오파지를 만들게 되는 주 원인이라는 걸 이제 허쉬 체이스라는 실험을 통해서 1950년대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인가요? 얘기하는데 박테리아의 바이러스죠. 이 실험을 통해서 DNA가 유전 물질임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1957년에 이제 프랭켈하고 컨라드라는 두 분이 프랭켈 컨라드하고 싱거라는 두 분이 이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 RNA라는 것을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R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TMB 바이러스에서 각각 단백질하고 RNA를 분리를 한 다음에 이 RNA와 단백질을 교차해서 바이러스를 조립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녹색 바이러스에는 보라색 유전자가 들어갔고요. 보라색 바이러스에는 녹색 유전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다시 식물에 감염시켜서 바이러스를 얻어봤더니 보라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서는 보라색 바이러스가 나오고요. 녹색 유전자를 가진 바이러스에서는 녹색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따라하는 건가요? 유전자를 따라서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R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규명한 실험이죠. 뭐 지금은 당연한 걸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분자생물학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DNA라는 존재, RNA라는 존재가 전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전 물질, 그 DNA가 존재하는데 얘의 역할이 무엇일까? 라는 거를 궁금해하고 연구를 하는 중이었었죠. RNA라는 게 DNA로부터 만들어지고, 꼭 이 RNA가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중요한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유전자, 유전 물질이라는 거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규명을 하게 된 거죠. 보라색으로 레이블링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보라색의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요. 녹색의 유전자를 가진 바이러스는 녹색의 바이러스를 다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쉽게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RNA가 이 TMB 바이러스의 게놈, 유전자라는 거를 확인한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뭐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때부터 벌써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져 있었고요. 실제 바이러스라는 말은 라틴 말로 독이라는 의미입니다. 독, 포이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었고요. 앞에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블리게이트 인트라셀룰러 파라사이트입니다. 숙주 절대 생명체라는 거고요. 그리고 서브 마이크로스코픽이죠. 일반 현미경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아주 작은 100나노미터 이하의 매우 작은 그런 생명체입니다. 몰레큘라 분자생물학적으로는 유전자, 핵산하고 뉴클레오 캡시드, 핵산을 싸고 있는 핵 껍데기, 그리고 그 바깥쪽에 웨피라고 하는 엔벨롭,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핵산과 단백질의 결합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산은 저희가 유전자니까 지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DNA를 갖고 있거나 또는 RNA를 갖고 있거나, 그리고 겉을 그 유전자를 싸고 있는 단백질을 이제 캡시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뉴클레오 캡시드라고도 얘기합니다. 뉴클레이क 액시드를 싸고 있는 망. 그래서 캡시드, 지놈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요 캡시드만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도 있고, 아주 작은 바이러스. 그리고 그 캡시드를 바깥쪽에 단백질로 한 번 더 싸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웨피, 엔벨롭이라고 부르고요. 일부 바이러스, 특히 이제 동물 바이러스가 이 웨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웨피는 우리 세포막하고 굉장히 유사한 지질막하고 당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질막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기름이죠, 기름. 그 기름에 단백질이 합쳐져 있고 또는 당이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로 생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바이러스는 세 가지 구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자를 싸고 있는 캡시드, 그리고 그 캡시드를 싸고 있는 웨피, 웨투라고 하는 엔벨롭의 세 가지 구성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심플하죠. 세포만 해도 동물 세포 하나가 가지고 있는 분자도 엄청 많고요. 소기관도 많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은 바이러스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단촐한 그런 구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크기도 보시면은 여기 1 마이크로미터가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하가 이제 100 나노미터죠. 10의 7승. 우리가 근데 나노 파티클이라고 부르는 그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100에서 10나노미터, 마이너스 7승에서 마이너스 8승 사이인데요. 여기 있듯이 박테리아가 1마이크로미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라면은 30에서 300나노미터의 크기가 바로 박테리아의 크기라고 하는 것보다 더 작은 실제 바이러스의 크기입니다. 단백질들은 10의 마이너스 8승이니까 1나노미터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백질과 약간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사이즈. 외피가 없는 애들은 더 작을 거고요. 외피가 있는 애들은 그나마 조금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10의 마이너스 5승, 그러니까 뭐 한 10 마이크로미터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은 그거에
100분의 1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보다도 더 작은 게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생물체인가? 뭐 철학적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과학적이라는 생명체이죠. 근데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숙주에 의존하는 그런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적 특징, 증식하고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돌연변이도 만들고요, 진화도 합니다. 옛날 공룡시대부터 존재하던 바이러스가 지금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고요. 무생물학적인 그런 특성도 갖고 있는데요. 혼자서 증식을 절대 못합니다. 항상 숙주가 필요하죠. 그래서 숙주의 의존. 세포 밖에서는 단백질, 핵산이 결합체로 존재할 뿐이지 절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방법도 세포 바깥으로, 그러니까 인체에서 바깥으로 나온 바이러스들은 오래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 깨끗이 씻고 양치 잘하고 마스크, 카바를 하면은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since it can be killed 당연합니다. 숙주 바깥으로 나가면 금방 수시간 안에 사라지게 되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죠.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오고 가는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징은 감염성을 가지고 있는 인펙셔스 에이전트고요. 숙주세포 내에서만 기생을 합니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숙주가 없이는 생존을 못합니다. 인류가 모두 전멸한다면 바이러스는 당연히 전멸할 겁니다. 심플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구제역 바이러스가 돌면은 어때요? 구제역에 걸린 소를 다 매몰 처분하죠. 숙주가 없어져 버리면은 바이러스는 증식할 수가 없죠. 절대적인 기생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세포는 두 개로 분할 또 네 개로 분할하면서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조립이라는 어셈블리를 통해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부착, 그다음 페네트레이션, 진입, 그다음에 껍데기를 벗으면서 유전자를 내놓게 되죠. 그럼 그 유전자를 복제를 하거나 유전자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럼 이 단백질로 다시 껍데기, 캡시드를 만들어서 유전자를 담게 되죠. 이 과정을 조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하나가 두 개가 될 때는 그 세포 안에서 세포 구성품들, 유전자를 두 배로 늘린 다음에 세포가 각각의 유전자를 가져가게 되고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해서 증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이러스는 하나의 세포 안에서 자기의 유전자를 증식을 시키고요. 복제를 하고요. 단백질을 왕창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일순간에 조립을 해서 하나의 바이러스로부터 수십만 개의 바이러스를 일시에 만든 다음에 이 세포를 파괴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짧은 시간에 자기의 자손을 엄청나게 복제할 수 있는 거죠. 증식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급격히 병을 얻게 되는 거고요. 심각한 경우는 급사할 수도 있는 거죠. 유전자 치료제로도 활용 가능한 이유가 자기 자신이 이제 유전 물질을 다른 세포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를 유전자의 전달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독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감염성 숙주 내에서만 기생을 하고요. 조립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급격히 증식을 할 수 있고 다른 숙주의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바이러스 연구는 이제 감염 역학이나 공중 보건 예방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이제 지금 현재 20세기에 들어와서 바이러스학은 생물학 연구의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유전자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전달된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가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이제 분자생물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모델로 사용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복제를 위해서는 중화효소라는 게 필요해요. 폴리머레이즈. 그 폴리머레이즈를 바이러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DNA라는 게 유전 물질이라는 것도 바이러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는 RNA라는 것도 바이러스의 유전자일 수 있고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한 것도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확인을 된 거죠.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 연구의 목적은 전염병 질병의 유발, 질병 제어가 중요한 요건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연구가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약업계죠.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항바이러스 재개발, 이제 진단 시약, 요즘 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이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빈번하게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는 절대 숙주에 기생하는 그런 생물이다. 인류가 좀 더 자주 접하게 되고 비행기를 타고 쉽게 서로 만나는 시간이 빈번해지죠. 그렇게 되면은 반대쪽에 있는 병원균이 또 다른 반대쪽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순수학문적인 관심 대상으로도 바이러스 연구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암을 일으키는 원인. 그래서 이제 암을 어떻게 억제하고 예방할 것인가의 측면에서도 바이러스가 심도 있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게놈을 효율적으로 속죄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이용한다면은 흔히 저희가 이제 요즘 알고 있는 뭐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개발한 mRNA 백신을 단순히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유전자 발현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바이러스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쉽게 오랫동안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바이러스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적용 가능한 그런 분야인 거죠.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바이러스는 알면 할수록 뭐 양파 껍질을 까듯이 새로운 것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이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바이러스들도 더 많다라는 거죠. 스페인 독감하고 이 인간의 수명을 그래프화해서 보여준 겁니다. 1900년대, 완전 1990년대 초반이죠. 1900년대 초반에 처음 독감이 창궐했을 때 인간의 수명이 라이프 스펙텍션이니까 이제 기대 수명이 46 정도였었는데 이제 1960년대로 오면서 계속 쭉 기대 수명이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근데 한 번씩 쭉 감소했죠. 이 아마 1900년대 이제 초반에 한번 뚝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특정한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주 큰 바이러스 창궐이 있을 때 급격히 감소를 했었죠. 90년대 초반에 스페인 독감으로 한 번, 그리고 홍콩 독감으로 1980년대 한 번, 그리고 90년대에 코로나 전에 이제 사스라는 게 한번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신종 독감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실제 코로나에 감염돼서 사망했습니다. 공포에 떨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바이러스의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인간의 수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바이러스 감염자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뭐 여러분이 감기 걸렸을 때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콧물 흘리고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바이러스가 떠난 후에는 금방 회복을 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분류를 크게 여기 나왔는데 이제 DNA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라고 흔히 부르고요. R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RNA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DNA 바이러스 중에 외피를 가지고 있는 친구, 외피가 없는 캡시드만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그리고 RNA 바이러스 중에 외피를 모양을 보시면요.
이런 스파이크라고 하는 꼭 튀어나와 있는 이런 스파이크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울퉁불퉁한 어, 형태의 바이러스 외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코로나라는 거는 태양에 이렇게 흑점이 터지면서 바깥에 울긋불긋 튀어나오는 걸 코로나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코로나 비리데, 그러니까 패밀리죠. 과에 속해 있는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름은 이제 모양에서 따오게 된 거고요. RNA 바이러스 중에 이제 엔벨롭이 없는 외피가 없는 정 20면체라고 하는 삼각형 형태로 여러 개로 딱 20면체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들의 바이러스는 이제 캡시드 안에 유전자를 갖고 유전자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입니다. 피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RNA 바이러스 중에 굉장히 작은 바이러스고요. 여기 파보바 비리데라고 되어 있는 이제 양성가닥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싱글 스트랜드 DNA, 그러니까 단일 가닥 DNA를 가지고 있는 파보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은 그런 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형태에 따라서 또는 외피의 형태에 따라서 바이러스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세분화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DNA 바이러스 중에 뭐 이런 바이러스가 있고요. RNA 바이러스 중에 양성가닥 RNA를 가진 애, 음성가닥 RNA를 가진 애 또는 양가닥, 두가닥 RNA 가진 형태. DNA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닥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DNA 바이러스는 두 가닥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아주 작은 파보 바이러스만 여기 있듯이 싱글 스트랜드 단일 가닥 DNA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전사라고 하는 RNA에서 DNA를 만들어서 자기를 복제하는 그런 바이러스들,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해서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우리가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잘 알려져 있고요. 헤파드나 바이러스 안에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가 바로 이 DNA 유전자를 가지고 역전사를 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분류는 크게 이런 분자생물학적인 유전자 특징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고요. 저희가 이 책의 분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이 발티모어 박사가 분류한 발티모어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분자생물학의 발전에 따라서 분자 형태에 따라서 7가지로 분류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원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 유전자고요. 그 유전자를 복제하거나 이제 전사한 형태, 그러면 mRNA가 되겠죠. 이 밑에 있는 게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DNA, RNA, 그리고 프로테인, 단백질까지 해서 전사라고 하고 해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게 7가지 바이러스 분류를 나눠놓게 됐습니다. 1그룹은 두가닥 DNA 바이러스, 2그룹은 단일가닥 DNA 바이러스. 그래서 1그룹, 2그룹은 DNA, 그다음에 RNA 바이러스 3그룹은 두가닥 RNA 바이러스, 4그룹은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 여기 지금 화살표로 된 거는 요 두 가닥에서 mRNA가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DNA에서 mRNA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는 그 자체가 mRNA입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얘기고요.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 5그룹입니다. 음성가닥이라는 것은 DNA의 두 가닥 중에 역 방향으로 가는, 이쪽으로 가는 서열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RNA로 갖고 있는 거고요. 음성가닥에서 mRNA를 전사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3, 4, 5가 RNA 유전자를 가진 바이러스고요. 그 다음에 6, 7이 역전사 바이러스입니다. 6은 양성가닥 RNA를 가진 바이러스고요. 7은 DNA를 가진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가 역전사를 통해서 DNA를 만들게 되고요. DNA를 다시 전사 과정을 통해서 mRNA를 만들게 되죠. RNA를 DNA로. 그 과정을 역전사라고 부릅니다. DNA 바이러스가 굳이 RNA를 만들고 그걸로 단백질을 만들면 되는데요. 이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 역전사 바이러스는 DNA에서 RNA를 만들고요. 이 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실제 만듭니다. 그렇지만 유전자 복제는 RNA에서 역전사를 통해서
DNA를 만들게 되고요. 이 DNA에서 자기 복제를 하고 다시 또는 mRNA를 만들어서 단백질을 만들고 하는 생활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는 DNA 바이러스가 1번, 2번, 두 가닥 DNA, 단일 가닥 DNA, 그 다음에 RNA 바이러스, 두 가닥 RNA, 양성 가닥 RNA, 음성 가닥 RNA, 그리고 역전사 바이러스로 가서 양성 가닥 RNA 역전사 바이러스, 두 가닥 DNA, 역전사 바이러스. 이 분류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발티모어 클래시피케이션. 분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7개의 그룹으로 나눠 놓은 거고요.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책은 여러분께 강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을 제가 표를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스와인 피버 요즘 돼지열병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만 유일하게 DNA 바이러스고요. 나머지는 다 RNA 바이러스. RNA가 이제 쉽게 변하기 때문에 이 RNA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식하고 병을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댕기, 일본 내염 바이러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틱본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는 곤충에 의해서 매개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엠세팔라이티스라고 하면은 뇌수막염 바이러스고요. 웨스나일, 모기에 의해서 전달되죠. 서나일에 원래 있던 바이러스인데 이 모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 옐로우 피버, 황열병, 그리고 남미에서 유행했던 지카, 다 RNA 바이러스.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코로나. 코로나도 두 종류가 있죠. 미들 이스트, 중동에서 넘어온 메르스라는 사스 메르스가 있고요. 요번에 유행한 사스 코로나가 있죠. 분류 방법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나눠놓고 있고요. 종속과, 종, 스피시즈, 속, 지너스, 과, 패밀리. 그래서 피코로나 비리데의 엔테로바이러스의 폴리오바이러스, 뭐 이런 식으로 어, 점점 커지는 거죠. 오더, 목, 과, 속, 종, 아종, 서브타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작은 거, 세부적인 부분에서 점점 커지는 그런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또는 이 아종은 뭐에 의해서 유전자형 또는 혈청형에 의해서 뭐 A 타입이냐 B 타입이냐 뭐 단백질 항체 반응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지게 실제 뭐 뮤턴트 레이스는 DNA 바이러스는 뮤턴트가 거의 없고요. RNA 특히 이제 단일 가닥 RNA로 갈수록 돌연변이는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돌연변이가 많다는 얘기는 숙주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호기작에 회피를 잘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표를 보여드렸듯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식물 바이러스 이렇게 실제 뭐 동물 바이러스처럼 아프게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식물 표면에 이런 변성을 일으키게 되죠. 식물 바이러스는 대부분 단백질은 없고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도 그렇고 모양 뭐 이쁘게 안 만들고 울긋불긋하고 울퉁불퉁하고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다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가 하는 감염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물의 바이러스, 이제 영장류부터 해서 모든 생물이 다 바이러스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숙주에 대해서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감염이 안 되고 포유류에 감염되는 게 사람한테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인수 공통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사람 주변에 예전에는 동물들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키우게 되면서 가축이라는 소, 돼지, 사육을 하게 됐죠.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또는 멍멍이들,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적응을 해서 감염을 되면은 병을 심각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런 바이러스들을 인수 공통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요즘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테리아도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지입니다. 람다 파지나 T2 파지. 실제 박테리아를 죽이죠. 감염돼서. 뭐 튤립 브레이킹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데 튤립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색깔을 이쁘게 만들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가 일으킨 하나의 돌연변이 형태입니다. 서브 바이러스는 뒤에서 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완벽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들을 이제 서브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브 바이러스 중에는 위성 바이러스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요. 위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행성의 주변을 돌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위성 바이러스들은 항상 숙주를 필요로 합니다. 숙주가 없이는 자기 증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친구가 바로 이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부속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아데노 바이러스가 있어야만 자기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숙주 바이러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헬퍼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바이러스들을 이 주 행성의 주변을 돌고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틀라이트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로이드는 유전자만 갖고 있는 대표적으로 식물 바이러스들이 이 바이로이드입니다. 그래서 포테이토, 스핀들, 튜버 바이로이드 해서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프라이온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원래 단백질인데요. 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변형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정상 단백질을 계속 변형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모든 단백질과 유전자는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종식을 못하는 그런 형태가 위성 바이러스. 게놈도 있고 단백질도 있죠. 그리고 바이로이드는 유전자만 가지고 있고요. 프라이온은 단백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 세 종류를 다 합쳐서 완벽한 바이러스가 아닌 부속 바이러스, 서브 바이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뒤에 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은 뭐 많이 관심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게 될 그런 형태로 이제 거대 바이러스, 바이로파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바 사이즈. 그러니까 단세포 동물하고 거의 비슷한 세포 사이즈까지도 큰 사이즈로 존재하는 바이러스도 있다는 거죠. 아까 10의 5승, 마이너스 5승이었으니까 한 10마이크로미터 사이즈까지도 확장된 그런 바이러스들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 병을 일으키거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어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분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맛배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생활사, 그리고 바이러스의 구성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